이처럼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춘천의 주상 김도영입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몸에 힘이 요즘 좀 이렇게 나른하게 빠지십니까? 또는 식사만 하고 나면 머리가 좀 띵 하면서 멍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서 잠깐 자신의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좀 앉아 있으면 눈이 무겁게 내려앉으십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봄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바로 춘곤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제가 요즘 점심때만 되면 이렇게 졸립다 뭔가 무겁다 하는 이유가 이 춘곤증이었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점심 식사 이후에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거나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낮잠 못 자죠. 왜냐면 30분 동안 또 변동이 생길까봐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걸 못 하신다면요, 컴퓨터 책상 앞 근처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면서 걸어 다니시는 게 이 춘곤증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좀 활력을 찾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내일부터는요,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 멘토분들이 잘 짚어주실 거니까요. 멘토링 통해서 전략도 세워봅니다.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17.13포인트 상승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다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1971.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계속 기술적인 지수대라고 언급되는 부분을 빠르게 뛰어 올랐습니다. 5.23포인트 상승 마감한 536.77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요, 2.6원 하락 마감한 1070.9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오후장까지 윗꼬리를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갔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요. 멘토분들 모두가 다 포트폴리오는 양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죠.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가 첫 번째 주자로 나왔습니다. 나스비디오 오늘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8.7%, 무려 14.39%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특징이겠고요. 나스미디어 목표가를 그래서 1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손절가를요, 이익 실현 가격인 14,0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포트가 양호했습니다. 현대산업이 5.24% 상승 마감을 하면서 9.7%의 수익률을 들어옵니다. 고려개발 5.39% 상승 마감하면서 10% 수익률로 들어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테스나가 5.31% 상승 마감을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12,7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고요. 손절가 역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이미 이익 실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1,9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십니다. 현재 17.8% 고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6.26% 상승 마감하면서 13.7%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화요일장 승천주로 멜파스 1,9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고요. CJEN의 목표가를 50,000원으로 상향 조정 주셨습니다. 제일모직 화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인 68,700원에 4.5% 확정 손실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화요일장 승천주로 아시아나항공 5,1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완리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6.9% 상승 마감을 하면서 9.1%의 수익률로 들어오고요. 한솔 재질을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3.2%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 매도 의견이니까요. 잘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MS 5.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6.4%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정동 멘토가 2위를 탈환했습니다. 팜스토리로 22.3%로 껑충 올랐습니다. 예병군 멘토가 3, 4위를 기록하는데요. SK네트워크스로 21.3%로 3위, 예병군 멘토가 한진중공홀딩스로 19.7%로 4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나스미디어가 다시 5위권으로 바짝 추격해서 올라왔습니다. 18.7%. 여러분들 멘토링 하시는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1위 공개합니다. 김영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0.7%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식승천 수익률 명예의 전당 살펴봅니다. 이상로 멘토의 IG비전이 45.1% 확정 수익으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확정 수익, 은메달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합니다. 주식승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병군 멘토가 134.6%로 1위입니다. 2위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영준 멘토의 72.8%가 2위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52.4%로 3위를 기록합니다. 뭔가 월요일 날장에서는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날 추세 변화 가능성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나서 종목군들 힘들도 좀 위축됐었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강하게 모든 종목군들이 좀 긍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과연 여전히 추세를 상승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출연하신 멘토분은요, 바로 조민규 멘토 그리고 정동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봅니다. 일단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낮 종가상에서는 뭐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죠. 그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상당히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어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무력에 대한 부분은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럽이라던가 미국 증시가 또 한번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 단기간에 그 전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이제 만회하는 큰 폭의 반등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중 내내 이제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떤 그 심리적으로 좀 그 대외적인 돌발 변수가 시장에 출현됐었지만 그 부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좀 그 우려감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중국의 이제 전인대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올해 목표치를 7.5%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중국 관련주인 뭐 철강이라던가 조선, 화학 관련주들이 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전일 급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뭐 그 차량용 강판 가격에 대한 인하 소식 때문에 급락을 보였던 현대제철이라던가 이런 철강업종 쪽으로도 단기적인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인 하락을 보였었는데 뭐 현대미포라던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군들 쪽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주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어떤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 전 종목에 걸쳐서 고른 상승을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종별 등락 현황을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0.8%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빛, 금속, 광물이죠. 3.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금속 업종이 1.27% 정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또 이제 중국 관련주이면서도 뭐 건설업황과 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인프라가 속해 있는 기계업종도 한 2.6%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던 건설업종도 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 업종에 걸쳐서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요. 차트를 보면서 오늘 지수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우리가 1700포인트, 1971포인트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17포인트 정도 반등을 보였지만 사실상 하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2, 3일 전 거래일에 있었던 그 가격권에 사실은 다시 그냥 올라온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한 1980포인트 정도를 저항으로 좀 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무적인 것들은 지난번에 상승이 들어갔었던 요 자리죠. 여기 보이시는 저점하고 이번에 형성됐었던 저점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단기간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지수의 고점이 1980포인트 초반 정도 되는데 그 고점을 한번 다시 돌파하는 신호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으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 정동 멘토를 통해서요. 코스닥 쪽 오늘 우리가 홈쇼핑주를 제외한다라면 IT 부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곡물과에 대한 수혜 부분, 또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됐던 중국 상장주들의 급반등들 등등 좀 오늘 호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나온 날에도, 상승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장은 역시나 건설과 시멘트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을 보였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도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다음 주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대비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형주 대비해서,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모멘텀,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조금 완화됐다,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조금 준비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의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며칠 후, 그러니까 내일이면 바로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 모멘텀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이 조금 등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ECB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4개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1%를 조금 아래로 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아래로 기록했다. 이 부분은 바로 디플레이션과 직결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 역시 시장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화폐를 찍어내기식 양적 완화는 독일과 영국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미국식의 양적 완화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전 다른 편으로 해서 좀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ECB가 남유럽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에 아무래도 유동성을 조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통화 안정화 채권,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조금 축소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단기 채권 발행을 금지시키면서 유동성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채권 발행을 이제 하지 않음으로써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이제 당장 내일 있을 ECB 통화 정책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역시나 디플레를 우려한 이러한 단기 채권 발행 금지, 불태화라고 하는데, 이 불태화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유럽과 관련된 업종 또 한 번 대형주 쪽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과 함께 양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더 두시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 점검 시작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진행됐었던 LMS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핸드폰 부품주들 쪽으로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베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런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핸드폰 부품주,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도 단기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MS 같은 경우도 그게 좀 편승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가지고 한 26,600원 정도를 지속적인 좀 고점으로 인식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최근에 있어서의 고점을 종가상으로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월 14일 날 형성됐었던 21,200원 정도죠. 21,200원 정도는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약간 일주일 정도의 행보 기간을 거쳐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한번 주가의 레벨업을 하려는 그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GNC 에너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 5일 연속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1차적인 목표가인 12,000원 밴드가 지난번 하락이 시작되었었던 첫 번째 그 가격권의 매물대를 이제 다시 만나는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450원 정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 상승률로 친다고 한다면 3% 정도 남겨놓고 있는 흐름이지만 주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지도 약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어서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가스 관련된 어떤 이슈라던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MS에서 부산에다가 5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IDC 센터를 신규로 건립하겠다는 이런 모멘텀들이 GNC 에너지 쪽으로는 상당한 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라도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건설 같은 경우도 약간 조선 건설업종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어서 계속해가지고 좀 그 돌파를 못하고 있었던 6,000원 밴드를 지금 종가상으로 좀 넘겨놓는 모습이고요. 그 조정의 폭이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약하면서도 지속적인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좀 죽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00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직전에 있었던 상승 그 가격대죠. 한 6,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태양건설의 자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 그 다음에 컨텐츠 허브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태양건설의 지분 가치도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인터를 좀 보실 텐데요. 대우인터가 최근에 어떤 그 대형주들의 좀 약세의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속해가지고 특별한 변동 없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면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좀 힘을 비축하고 있는 구간에서 내일장 정도에 한번 42,000원대를 다시 한번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하나하나씩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뭐 별다른 표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2015년에도 올해를 능가하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자면 올해 한 해 동안은 한국전력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조금 횡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옆으로 좀 눕는 그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피 장세, 대형주 장세가 온다면 가파르게 실적 모멘텀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역시는 올해 한 해 동안 가져갈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팜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이제 뭐 1차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2차 매물벽인 1,8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등락폭이 좀 심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하면서 1,725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팜스토리 이제 회사 구조가 완벽하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 대비해서 PER, 펄을 낮게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팜스토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가 한 3,300원, 3,4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현재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평가된 종목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지바이오입니다. 팜스토리 실적이 좋아진다면 뭐 이지바이오 당연스럽게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몇 거래일 동안 기관이나 기타 법인권에서 이제 저가 매수했던 그런 물량을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 횡보 구간에 있는데, 이지바이오 역시 올해 실적 그리고 회사가 이지바이오 또한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역시나 경쟁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6,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완리입니다. 완리가 오늘 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완리 또한 7% 정도 상승을 보였었는데, 완리는 이제는 중국 건설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완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캐파도 충분한 상태이거니와 역시나 중국 건설 경기 회복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 이제는 완리가 대장주를 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중국주들이 굉장히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업체가 이제는 완리다 이러한 분석하에서는 완리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한솔재지인데, 한솔재지는 뭐 내일 시초가에 조금 매도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솔재지가 뭐 기업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 내일장 시초가로 매도를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는데,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14,000원, 15,000원까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상으로는 매도 처리를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14,000원, 15,000원까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종 종목까지 5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멘토링 잘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정동욱 멘토만이 한솔재지를 포트에서 제외하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고 이슈 속에서 탑픽 종목도 선정하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중공업, 조선업황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봄볕이 중공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정동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 뭐 한국 조선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조선업이 올해 들어서 이제 2달 연속 신조선 수주량 1위 자리를 유지하며 계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한국은 2월 한 달간 전 세계 신조선 수주량의 45.7%를 수주, 국가별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은 수주 금액으로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액화, 천연가스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이제 한국이 올해 중국을 제치고 연간 신조선 수주량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정동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 종목은요? 예,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 종목은요? 네, 저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1위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뉴스 중에서는 좋은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나 두 분의 탑픽 종목에서 가장 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좀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우리가 조목조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욱 멘토, 좀 상세하게 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조선업이 왜 좋아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선업이 왜 좋아지는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10년간을 들어서 조금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사실상 조선업이 2008년에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03년도에 중국에서 중국 개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 물동량이 급하게
급하게 증가하면서 역시나 이러한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예전에 선박으로도 유지가 가능히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갑작스럽게 중국 개방을 외치면서 고속선 위주로 발주를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고속선 위주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사 이런 조선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잠깐 제 화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국제 유가를 2003년부터 조금 가지고 왔는데 국제 유가 WTI를 먼저 가져왔는데 2003년도에 WTI가 20불 3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 146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유가가 상승하면 조선업 그리고 특히나 해운업에서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던 부분이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BDI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해운 운임지수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2000년 초반에는 BDI 지수 자체가 1000원, 그러니까 100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는 12,000포인트로 급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유가가 올랐지만 BDI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선 해운업이 2008년까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국제 유가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뭐 2008년에 146달러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100달러 초반까지 조금 내려왔습니다. 100달러까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2003년 대비해서 역시나 5배, 혹은 4배 정도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 유가가 뭐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BDI 지수로 돌아와서 보시면 2008년도에 12,000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이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1,3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BDI 지수는 예전에 2003년 수준으로 회귀를 했는데 국제 유가는 아직까지 3-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고속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현재 트렌드가 이제 저속선, 에코선 위주로 발주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해운업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단연 세계 1위 기업인 머스크사였는데 머스크사에서 흑자 전환을 했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한 그런 계기가 역시나 에코선, 저속선 위주로 운임을 하다 보니까 흑자가 났다 이러한 부분이 되면서 예전에 고속선 발주했던 것이 이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 10년 정도 되면은 지속적으로 그 선박을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1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중고선으로 내다 파는데 중고선으로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조선 발주가 전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조선 업황 올해까지 수주 모멘텀은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민규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정동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향후 특히나 올해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상반기를 거쳐가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공업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주도업 정도 될 가능성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조민규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그 정동우 멘토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주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매출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한 2-3년 정도 후에 실질적인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조선주의 어떤 주가는 지금 현재 있어서의 수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지속적이고, 외형적으로 이제 그 신규 수주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탑픽이 안 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현대미포조선이 어떤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 좀 발굴됐었던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마다 약간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어떤 그 조선이라던가 해양 플랜트 쪽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사실은 주가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그 신조선 선가 추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2010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한번 나타났었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신조선가라는 거는 이제 신규로 발주하는 조선 그 배의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여주다가
작년에 이제 그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8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조선 가격, 그러니까 새로 발주를 받아가지고 수주를 받는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대를 팔았을 때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고로 거래되고 있는 중고 조선 가격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이제 하락을 보여주다가 신조선가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로 또 터닝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그 중국에서 선박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바꿀 경우에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노후된 선박을 교체할 수 있게끔 또 보조금 정책이 또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선,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연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들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성이라던가 혹은 대기 오염이 조금 덜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의 발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런 어떤 안전 규제에 따른 부분들도 새로운 배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신조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이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마찬가지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라던가 혹은 부실한 조선업황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또 진행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적인 수혜가 우리나라 업체에도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고부가 선박이죠. 단순하게 어떤 저가 상선뿐만 아니라 LNG라던가 혹은 해양 플랜트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수주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올해 1월달과 2월달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가장 이제 세계에서 탑을 먹을 수 1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신규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발주했던 물량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 싱가포르 신규 업체 쪽으로 이제 낙찰이 되다 보니까 혹은 조선업황이 좀 경쟁력이 심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투매가 발생을 하고 가격적인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에게 조금 하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고부가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사실 중국을 비롯한 일본 시장 쪽에서 잠식돼 가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 부분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정동욱 멘토.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싱가포르 업체에 드릴십을 발주를 냈다. 한 2대에서 3대 정도 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드릴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지금 싱가포르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한 이슈로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급하게 삼성중공업 등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과점 체제 구조는 깨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2년도에도 중국에서 조금 발주, 그러니까 수주량이 수주 금액이나 수주량이 1위를 차지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선박 같은 경우는 저가인 벌크선, 그리고 중가인 이제 탱크선, 그리고 고가인 컨테이너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술력이 조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중국에 발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고부가가치 아무래도 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우리나라 쪽으로 PC선이나 컨테이너선 아니면은 LNG선 같은 그러한 선박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안 되는 역시나 중국 업체에 발주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일본 업체는 엔화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업체 대비 조금 비싸기 때문에 역시나 세계 최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다시 한번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민기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거의 독점 형태였던 부분이 다른 타사 부분의 경쟁사 쪽으로 조금씩은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민기 멘토. 아무래도 경쟁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에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사실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그 업황적인 측면이라던가 높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월 달과 2월 달에 어떤 그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조선 시장에서의 수주 발주량을 보면 거의 50%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또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서 조선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라던가 혹은 발주하는 그 배 숫자죠. 숫자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내실 있고 좀 고부가치 산업에 관련할 수 있는 좀 고가 선박들 위주로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약간의 경쟁력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만 2, 3년 정도는 충분히 1위를 달성을 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조금씩 뺏겨가는 고부가가치의 선적 수주권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으니까요. 잘 멘토링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부분에서요. 한국 조선업계 부활고동을 울리나라는 부분에서 두 분 모두 다 긍정의 답을 주셨습니다. 가능성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민기 멘토 같은 경우는 돌발 악재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자 대우조선해양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는 단기 낙폭과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현대미포조선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조민규 멘토는 우주일렉트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정동 멘토는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조민규 멘토의 우주일렉트로 먼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고부가 가치인 그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사실은 좀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30% 이상 외형 성장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그 코스닥 기업들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한 1,5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1,500억 정도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PBR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신규 이제 아이템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차량용 커넥터에 대한 매출이 올해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차량용 커넥터 쪽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기업에서 예상하고 있는 30% 이상의 어떤 외형과 매출 그 순이익에 대한 이익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사업 영역부터 우리가 실적 추이 좀 상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우주일렉트로가, 생소하신 분들한테 우주일렉트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커넥터라고 하면 회로 기판하고, 디스플레이죠. 화면하고 연결 신호를 보내주는 일종의 어떤 전선들의 집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선들의 그 묶음이 상당히 좀 크고 두꺼운 부분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커넥터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그 경박 단소화되고 있고 아주 작은 초정밀 커넥터를 집중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재작년, 특히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좀 실적이 좀 둔화되고 했던 부분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커넥터 쪽으로 발빠른 좀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작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기업이죠. 큰 기업들에 있어서 대기업 쪽의 납품들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외국산 커넥터들을 이겨내고 우주 일렉트로가 또다시 좀 점유율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10년도에 1,800억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매출액이 이렇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한 100억 원대로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었는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한 170억대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2,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40억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도 충분히 싼 가격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앞서서 실적에 대한 추이는 2012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주일렉트로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대의 저점을 기록을 해놓고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있어서의 평균적인 PBR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현재 적정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 초반대에 있는 것이 좀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털어냈다. 지난 과거는 있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충분히 강한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가격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그 낮은 싼 가격에 좀 주가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몇 달 동안 지속적인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대략 한 25,000원, 27,000원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한 15,000원 정도까지 지속적인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는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거쳐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14년도에서부터는 지난 과거 가지고 있었던 부실 사업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매출의 증가율보다는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개선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기간의 어떤 상승은 아니라도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장 승천주에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요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죠 16,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15,000원 정도가 이탈을 하면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하향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해가지고 15,0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일렉트로를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동멘토의 NC소프트도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NC소프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이슈 종목으로 한번 가져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NC소프트를 이제 포트에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블레이드 앤 소울, 트래픽 감소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NC소프트가 지난해 10월, 블레이드 앤 소울, 런칭 기대감으로, 25만원, 17만원부터 25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성령의 검으로 불리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에 의해서 NC소프트가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겠는데, 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중국 PC방 블레이드 앤 소울 클릭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율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2013년 12월부터 조금씩 하락하면서 사실상 NC소프트의 주가도 같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월 말이 지나면서 다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또한 예상보다 뛰어난 4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이제 로열티 수입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17만 원대 상승을 했는데, 현재 오늘 2% 올라서 20만 1,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블레이드 앤 소울과 뭐 길드 오브 트라는 그런 게임 런칭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에 의해서 NC소프트가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하면서 10%, 20% 정도만 상승을 했다면 조금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려감은 모두 해소되면서 저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2014년 올해 실적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지난해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매출액이 한 7,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로열티 수입과 그리고 길드워트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매출액 자체가 한 9,500억 원에서 한 1조 원가량으로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수입은 그대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업이익도 3,500억 원에서 3,900억 원까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 성장하는 게 NC소프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NC소프트가 역사적 저점에 저점 구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NC소프트 2010년부터 PER 추이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에는 이제 30배, PER 30배, 그리고 2011년도에는 거의 55배까지 지금 높게 측정이 됐다가 지금 2012년도, 13년도 평균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20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PER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지금 13배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NC소프트가 지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 밴드 구간이 가장 저점이었던 구간이 15배, 16배였습니다. 그 구간을 깨고 지금 13배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NC소프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저평가 영역으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NC소프트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만약에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2가 예상 밖에 지금 호응을 얻어낸다면 예전처럼 PER 20배, 30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NC소프트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상세하게 또다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기대감으로 25만 원까지 올해 초에 25만 원까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블레이드 앤 소울 이제 트래픽 감소도 있었거니와 그리고 리니지에 대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맞물리면서 조금 과도하게 18만 원, 19만 원대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쌍바닥을 다지려는 그런 기술적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NC소프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19만 7천 원 정도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만 7천 원을 잡은 이유는 전일 종가가 19만 7천 원 정도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글로벌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또 한 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20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만 7천 원을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2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이드 앤 소울만으로도 2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다시 영광을 좀 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또 개발이 빨리 잘 돼서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동 멘토의 NC소프트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종목과 정동 멘토의 종목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고지는요, 정재훈, 조민규 멘토의 2014년형 승무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무료입니다. 현장 접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종목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조민규 멘토와 정동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